네, 참석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남 서부보훈지청에서 주최하는 민주문화제의 하이라이트 최태성 강사와 함께하는 보훈 토크 콘서트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전해줍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강연을 해주실 강사님께서는 한국사 1타 강사로 통하는 분입니다. 큰별쌤이라고도 불리시죠. 최태성 강사님을 무대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와. 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좋은 공간에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요. 와, 제가 완전 영광입니다. 오늘 제가 선물도 준비했어요. 요거는 이제 언제 드릴 거냐면 제가 중간중간에 여러분들 퀴즈를 좀 낼 거예요. 네, 퀴즈를 좀 낼 텐데 맞추시는 분들 대상으로 제가 선물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세요. 네, 좋아요. 저는 지금 KBS 방과후 초능력 유아들을 위한 역사 프로그램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양을 위한 TVN 벌거벗은 한국사, 그리고 일반 성인들을 위한 KBS 역사저널 그날에서 여러분들을 뵙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한국사를 준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 분들을 위해서 또 무료로 누구나 한국사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요. 한국사 교과서 저자이기도 하고요. 또 역사 작가로서 활동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건 대한민국에서 어떤 한국사의 대중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앞에 드리면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위대한 4.19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요. 우선 제가 한번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뭐냐면요. 역사를 왜 배우는지 한번 의견을 좀 정리하셔가지고 저한테 한번 좀 전달해 주실 분. 그거 오케이, 갈게. 네.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자기 소개. 네. 안녕하세요. 저는 1학년 5반 부설중학교 1학년 5반 27번 최재웅이라고 합니다. 예.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역사의 일들과 역사의 교훈으로 그 미래를 더 좋게 나라를 더 좋게 가꿔가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중학교 학생이 이야기한 것처럼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과거에 있던 사실들을 통해서 지금을 좀 둘러보고 앞으로 좀 더 나은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배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식사 한번 하셨을 거예요. 밥 한 공기 이렇게 딱 맛있는 식사를 하셨을 텐데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도대체 이 내 입속에 들어오는 나를 지금 살려내고 있는 이 밥 한 수저 누가 씨앗을 뿌렸고 누가 모내기를 했고 누가 김매기를 했고 누가 탈곡을 했고 누가 포장을 했고 누가 배달을 했고 그리고 나의 입속에 오는 것일까? 여러분들은 그 많은 사람들의 도움 속에서 지금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수평적 사회 속에서 나를 지금 살려내는 많은 사람들과 관계되어 있잖아요.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수평적 시간이 아니라 역사는 수직적 시간 속에서 나의 이 시간과 이 공간을 만들어낸 사람들과의 만남을 위해서 우리는 역사를 배우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갖게 되는 이것이 진짜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잘나서 여러분들이 그냥 혼자의 힘으로 이 시간과 이 공간을 온전히 누리는 걸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이 시간, 이 공간조차도 수직적 시간 속으로 올라갔을 때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은 이 시간과 이 공간에 앉아 있는 겁니다.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것 같아요. 나의 이 시간과 나의 이 공간을 만들기 위해 누구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있는 그것을 느끼기 위해서 역사를 배우는 거죠. 그건 곧 뭐냐면 나 역시 내 뒤에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 사회적 존재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제가요 우리 학생들 많이 왔으니까 제가 준비한 게 있어요. 네, 문제 풀기. 2020학년도 수능 문제입니다.
가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 사진은 뭐가 전개될 당시 대학 교수단이 이승만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시위에 나선 모습입니다. 이것의 과정에서 많은 희생과 시민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자, 그냥 큰 소리 한번 외주세요. 정답 몇 번? 5번 정답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와. 자, 그럼 다음 이번에는요. 2023학년도 수능 바로 따끈따끈한 몇 달 전 문제입니다. 가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동상은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에서 희생된 김주열을 기리기 위해 건립되었습니다. 시위 도중 실종된 김주열은 동상이 세워진 이곳 바다에서 27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이것은 전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조금 어렵나? 자, 큰 소리 한번. 정답은 지금 4번과 5번이 갈렸어요. 정답은 5번입니다. 네, 4번은 6월 항쟁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1987년 6월 항쟁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아까 2020학년도, 이건 2023학년도. 자, 이 두 문제가 있는데요. 이 두 문제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자, 제가 알려드릴게요. 정답은요, 바로 19번이다. 두 문제 다 19번이다. 너무 어이없어요? 거의 돌 날라오겠는데 지금?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수능이라고 하는 거는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문이잖아요. 그죠? 그 시험이잖아요. 그 시험에서 모든 국민들, 그러니까 그 수능을 관통해야 되는 그 모든 국민들이 될 텐데 그 국민들에게 이 19번 문제, 민주화 운동 문제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국가적 숙제예요, 숙제. 그래서 이 19번에 늘 이렇게 민주화 운동 문제가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자, 4.19 혁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좀 이제 시작해 볼 텐데요. 일단 여러분들 이걸 시작하기 전에는요, 우리나라 개헌사를 좀 공부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잖아요. 대통령제로 출발해야 되는데 그때는 대통령을 어디에서 뽑았냐면 국회에서 뽑았습니다. 지금은 대통령을 국민들이 직접 뽑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처음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대통령 뽑을 때는요, 국회에서 뽑았어요.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뽑고 그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뽑는 이런 방식으로 대통령을 선출했는데, 자, 그래서 선출된 초대 대통령이 누구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분명히 제가 지금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뽑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두 번째 국회의원 선거 1950년 총선에서 국회의원들이 선출됐는데, 어이쿠, 이게 웬일이야? 이승만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이 되고 당선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첫 번째 대통령이 되었는데 두 번째 이승만 대통령은 국회에서 대통령이 선출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당연히 이승만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들어왔으면 이승만 대통령을 선출하지 않겠죠.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려오면 돼요. 내려오면 되죠. 여러분들, 저는 우리 현대사회에서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에요. 민주주의란 무엇일까? 민주주의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그 정의 중 저는 하나 딱 얘기한다면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요, 바로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정해진 룰이 있으면 그 룰에 따라서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사전에 우리 약속했잖아, 이렇게 하기로. 그럼 그에 따라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약속을 지키면 돼요.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뽑는 선거인데 국회의원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아. 그러면 떨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게 바로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자 기본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 개헌을 몇 번 했다 그랬죠? 9번. 그 9번의 대부분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정해진 룰을 지키지 않고 자꾸 바꾸는 거예요. 이러면서 우리의 민주주의가 왜곡되는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들어보시면 여러분들 찌질해. 뭐 이래? 어른들 왜 이따위로 민주주의를 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오해는 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야기할 이 찌질한 민주주의의 역사, 이게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요. 외국에도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잘 알고 있는 민주주의의 어떤 그 모범이라고 할 수 있는 서유럽 나라들, 그 서유럽 나라들, 뭐 프랑스 혁명, 영국 혁명, 미국 혁명, 거기도 전부 다 그 찌질한 역사들을 모아서 혁명을 통해 가지고 지금의 모습을 만든 거예요. 그 나라들이 지금의 이 모습을 만들어내기까지 걸린 시간은 무려 300년이에요. 300년이에요. 300년. 300년 동안 그 찌질한 역사 속에서 서로 피 튀기면서 싸우면서 혁명하면서 지금의 모습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단 50년. 우리 뭐든 빨라. 뭐든 빨리빨리 해치워야 돼. 그들이 만들었던 300년의 민주주의 역사를 우린 50년 만에 해쳐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50년이라는 그 역사가 굉장히 좀 드라마틱하고요. 굉장히 좀 복잡하고 좌충우돌하는 모습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역사가 굉장히 너무 속상한 어떤 그 역사로만 점철되지는 않는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좀 미리 좀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우리 역사를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분명히 지금 이승만 정부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면 이승만 정부는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그건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 틀인데, 이승만 정부는요, 어떻게든 집권을 더 연장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헌법을, 그렇죠, 바꿔야죠. 약속, 룰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개헌, 1차 개헌을 단행합니다. 자, 그 단행은 뭐냐면 바로 이 발췌 개헌이라는 거예요. 이 발췌 개헌을 했던 곳은 어디였냐면요, 여러분들 그 헌법을 뜯어고치는 장소는 어디죠? 국회죠, 국회. 그죠? 국회 지금 어디 있어요? 서울 여의도에 있잖아요. 그죠? 원래 국회는 서울 여의도에 있었어요. 서울에 있었어요. 세종로에도 있었고. 그런데 이 발췌개헌은 놀랍게도요, 부산이었습니다. 왜 부산에서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서 헌법을 고쳤을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바로 이땐 6.25 전쟁 중이었습니다. 6.25 전쟁 중에 임시 수도는 어디다? 부산이었잖아요. 그래서 행정부도 이렇게 입법부도 모두 부산에 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이 이승만 정부가 헌법을 뜯어고칠 그 계획을 밀어붙입니다. 자, 그러면서 일으켰던 사건이 뭐냐면 바로 부산 정치 파동 사건이라는 거예요. 부산 정치 파동. 부산에서 지금 있었으니까 이 부산 정치 파동은 뭐냐면 개헌. 그 개헌의 핵심은 뭐냐면 아까 여러분들 대통령을 어디에서 뽑는다 그랬죠? 국회에서 뽑잖아요. 노노노노노. 이제 대통령을 누가 직접 뽑는다? 국민이 직접 뽑는다. 이거를 직선제라고 합니다. 국회에서 대통령을 뽑는 걸 간접선거, 간선제라고 하고요.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뽑는 것을 직선제라고 해요. 그래서 이승만 정부는요, 어차피 국회에서 지금 이승만 대통령이 당선되기 어려우니 국민에게 직접 의사를 물어봐가지고 대통령이 당선되자라고 하는 계획을 세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전쟁 중이잖아. 전쟁 중엔 장수를 바꾼다 안 바꾼다? 안 바꾸죠. 아무리 불안하잖아요. 지금 싸우고 있는 장수가 있는데 장수를 바꾸는 건 불안하잖아요. 국회에서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좀 어렵다면 그 국민이 직접 묻자. 전쟁 중이니까 될 것이다 라는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개헌을 합니다. 그 개헌의 핵심은 대통령 직선제. 직접 뽑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개헌을 하려면 개헌의 주체는 어디입니까? 헌법을 뜯어고치는 곳은 어디입니까? 국회잖아요. 국회인데 국회가 지금 이승만 대통령을 많이 지지한다, 지지하지 않는다? 않잖아요. 그러면 개헌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리고 개헌을 하려면 3분의 2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개헌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약속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걸 무리하게 물어붙이면 안 된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부산 정치 파동 사건이라는 걸 통해서 이걸 밀어붙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 한 장에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 국회의원들을요 출근하고 있는 국회의사당으로 출근하고 있는 그 통근 버스를 통째로 들어가지고 데려가서 지하실에 가둬놓고 엄청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개헌의 도장 찍어 찬성해라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떤 면이 이상해요? 이게 지금 그 발췌 개헌을 표결하는 장면이거든요. 지금 찬성하는 사람들을 지금 표를 지금 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이상해요? 지금 찬성하는 사람 일어나세요예요. 무슨 투표예요? 공개 투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의사를 지금 표현해야 되는 거야. 지금 이 주변에, 이 건물 주변은요 뭐 정치 깡패들이 막 다 몰려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폭압적 분위기 속에서 이 발췌 개헌을 통과시켜요. 결국 대통령 간선제에서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이 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말이죠. 한국 전쟁이라는 6.25 전쟁이라는 특수성 속에서 개헌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자, 이게 바로 1차 개헌입니다. 이게 1차 개헌인데 발췌 개헌이라고 하죠. 발췌 개헌의 뜻은 뭐냐면 헌법을 만들 때 좋은 헌법들을 모두 발췌해서 조항들을 다 발췌해가지고 모은 헌법이다라는 말은 쓰고 있지만 핵심은 대통령 직선제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이승만 정부가 다시 탄생했어요. 자, 이 당시는요 대통령 임기가 4년 그리고 2번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승만 정부는 지금 초대 정부를 구성했고 두 번째 정부도 지금 구성했잖아요. 2번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제 못해요. 다 한 거예요. 이제 8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됐어요. 다 이루었어요.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요. 헌법에 규정된 모든 것들을 다 이룬 상태예요. 그런데요, 또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럼 또 헌법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험거리에 외워야 될 것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금. 자, 이게 바로 2차 개헌이라는 겁니다. 2차 개헌. 2차 개헌의 이름은 뭐냐면요, 바로 4.4.5입 개헌안이라는 겁니다. 2차 개헌은 4.4.5입 개헌안. 지금 우리가 1960년 4.19 혁명으로 왜 가고 있는지를 좀 설명하는 배경이에요. 지금요. 들어보시면 그럴만하네라고 여러분들이 납득이 되실 거예요. 자, 이 4.4.5입 개헌 1954년에 개헌을 이루는데 이 4.4.5입 개헌의 핵심은 이겁니다. 핵심은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초대 대통령이 누구죠? 이승만 정부. 이승만 대통령에 한해서 대통령 선거에 계속 나올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승만 대통령이야, 그럼 나는 죽을 때까지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 반에 반장 있죠? 예, 그 반장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매번 반장 선거에 나올 수 있는, 추천 없어도 돼요. 그냥 매번 나올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들, 헌법이라는 것은요 특정한 한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는 그런 법이 아니에요. 국가 최고의 법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런 법을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 좀 너무했지. 이게 한 사람을 위해서 헌법이 만들어진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든 이거 이승만 정부의 어떤 그 생명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4.4.5입 개헌을 강행합니다. 자, 그래서요 당시 집권 여당이 자유당이었는데요. 자유당에서 준비를 다 했어요. 당시 정족수의 3분의 2가 몇 석이 나와야 되냐면 136석이 나와야 돼요. 136석. 그러니까 136표가 나오면 통과되는 거예요, 이 개헌이. 그래서 자유당에서 136명의 국회의원들을 다 포섭했어요. 미리 사전에 돈을 준다든지 뭐 자리를 두는 해가지고 136명에게 다 사인을 받았어요. 오케이. 통과시켜줄게. 다 받았어요. 이제 사전 작업 끝난 거야. 자, 그리고 드디어 4.4.5입 개헌안을 표결에 붙입니다. 이미 자유당은 136표 확보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뚜껑 열었어. 만약에 드라마 작가가 이런 식으로 드라마를 썼으면 아마 시청률은 폭락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말이 안 돼. 어떤 결과 나왔냐면요. 뚜껑을 열었는데 대박. 분명히 136석 다 확보했잖아요. 135표가 나왔어요. 한 표가 이게 어디로 가버렸네. 이 한 표가 중간에 이탈자가 생긴 거야. 제가 자유당이었으면 전 좀 더 한 140 정도는 좀 확보했을 것 같아. 뭘 그렇게 딱 맞춰가지고 그걸 확보했지? 나 좀 이해가 안 돼. 왜 그분들 왜 그랬을까? 아마 좀 일말에 좀 이렇게 찔리는 게 있어서 그랬는지 이걸 왜 딱 맞춰서 했지? 난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건 간에 뚜껑을 열때 찬성이 135표가 나온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다? 부결됩니다. 부결되는 거예요. 이 완전히 자유당으로서는 거의 멘붕이 온 거예요. 아니 분명히 이거 지금 통과시켜가지고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돼버린 거예요. 난리가 났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주 신박한 논리가 등장을 합니다. 정족수가 203명이었는데 203의 3분의 2 이상이 나와야 이게 통과가 되는 거거든요. 203의 3분의 2 이상은 몇 표일까? 이거 초등학생들 문제를 내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얼마가 나오냐면 135.33333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136표가 나와야 통과되는 거예요. 맞죠? 그죠? 이거는 다 학교에서 배우는 거잖아요. 203의 3분의 2 이상은 몇 개? 136개. 이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와 대박. 아니다. 135.33333 0.3은 온전한 사람의 숫자가 아니다. 사람은 오로지 1이라고 하는 숫자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다. 제 0.3은 뭐죠? 나의 0.3. 이런 논리예요. 사람이 0.3이 어디 있냐는 거야. 온전하게 사람은 1. 이거는 4-4-5입 원칙. 즉 여러분들 왜 5 이상이면 반올림, 5 미만이면 없애버리고 그거 아시죠? 반올림 법칙. 그 반올림 법칙에 의해서 135.3333 반올림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203의 3분의 2 이상은 몇이다? 135다. 그러니까 이거는 통과다. 가만히 들어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뭐가 좀 갑자기 내가 홀린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아요 지금? 뭐 좀 이상해. 그래서 부결된 표를 이 4-4-5입 논리로 다시 통과시켜 버렸어요. 통과를 시키니까 지금 이게 나와서 이 자식이 하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그 장면이에요 지금. 이 4-4-5입 개헌. 자 결국은 통과가 되었고 결국 이승만 대통령은 4-4-5입 개헌에 의해서 매번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얻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민주주의는 뭘 지키는 거로 제가 설명드렸어요. 약속을 지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약속을 지금 계속 안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여론도 썩 좋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건 이 개헌에 의해 가지고 드디어 다시 대통령 선거 1956년도에 치러집니다. 바로 이거. 이게 이제 그 당시 포스터입니다. 네. 이쪽이 지금 자유당, 이쪽이 자유당 표고요. 이쪽이 지금 자유당 표고요. 자유당 포스터고요. 이쪽이 이제 민주당 포스터입니다. 자, 지금 잘 보시면 이제 이 당시는 지금과 좀 다른 게 대통령 말고 또 뭐가 있죠? 부통령이 있네요. 부통령이 있습니다. 자, 1956년도 대선입니다. 보니까 여기 지금 나라와 결의의 어버이신 리승만 또다시 우리의 대통령으로. 좋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국부 리 박사가 지명하신 민주국민의 벗. 이분은 그냥 이승만 대통령한테 빌부터 가시는 분 같아요. 표가 지금 내가 왜 뛰어난지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나는 국부 이승만 박사가 지명한 사람이야. 이걸로 지금 표를 얻겠다는 전략이 지금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 표를 지금 딱 포스터로 지금 여당에서는 집권 여당에서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요게 뭐냐면 재밌어요. 여기 뭘 것 같아요? 이거 뭐냐면 투표는 이렇게 여기다 찍으라는 얘기예요. 여기다 이렇게 톡 찍으라는 얘기예요. 투표는 이렇게. 자, 이렇게 집권 여당 나왔고요. 자, 여기 지금 1956년 대선에서 야당입니다. 대통령 후보로는 신익희, 그다음에 부통령 후보로는 장면 후보가 지금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나갑니다. 여기서 문제. 자, 여기 민주당의 포스터가 있는데요. 이 민주당에서
대통령 선거를 준비할 때 내걸은 표가 있어요. 이 표는 이제까지 대통령 선거에서 이 표만큼 대박 터트린 구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이 구호를 뛰어넘지 못하고 있어요. 자, 과연 어떤 구호로 이 당시 야당이 대선에 나섰을까요? 아시는 분? 자, 여기 우리 까만색 입은 네. 안녕하세요. 저는 1학년 2반 25번 진채원이라고 합니다. 어디 학교예요? 저 경상사대 부설중. 사대부중. 오케이. 자, 이 구호 1956년 대선에서 야당이 내걸었던 구호는 무엇인가요? 사람이 먼저다. 야, 너 줄게. 내가 너 줄게. 야 대박이다 너. 이따가 이거 받아. 야 대박. 예. 한 분만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저 뒤로 한번 가볼까요? 맨 뒤에. 안녕하세요. 네. 뭐 딱히 소개할 만한 건 없는데 진주에 살고 있고 김면정이라고 합니다. 면정님. 네네. 자, 1956년도 이 대선에서 야당이 내걸었던 전대미문에 이제까지 이런 구호는 없었다. 이걸 뛰어넘는 구호는 없었습니다. 이게 정말 압권이었거든요. 이 구호는 무엇인가요? 못 살겠다 갈아보자. 정답! 와, 이야. 이따가 제가 드릴게요. 이야, 맞습니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 엄청났습니다, 진짜. 이때 이 대선 구호로서는 정말 이거 누가 만든 건지 몰라도 대박이었습니다. 어쨌건 1956년도 이 못 살겠다 갈아보자로 정말 야당 돌풍이 막 불어닥칩니다. 그런데 이게 또 참 이 드라마 작가 또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여기 이 신익희 후보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세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또 집권하는 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여기 부통령 자리가 흔들거리는 거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이기봉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한테 지금 이렇게 빌붙어 가지고 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인기가 별로 없어요. 네, 별로 없어요. 러닝메이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대통령 따로 뽑고 부통령 따로 뽑고 있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이 여당이 될 수도 있고 부통령이 야당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통령도 이승만, 부통령도 리기봉 이렇게 돼야지 그림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안 될 것 같으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선거를 무효화시키려고 그래요. 어떻게 무효화하냐면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1950년대는 이 정치 깡패들이 너무 많아요. 네,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투표함을 불질러 버리는 이런 것들이 막 다 벌어지면 이 소요 사태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선거를 지향할 수 없으며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그 타겟이 됐던 곳이 어쩌면 대구였어요. 이 대구에 이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요 선거함을 다 불질러 버리려고 그랬거든요. 그때 대구 시민들이 이 대구 그 선거함을 지키기 위해서 횃불을 들고 끝까지 지켜냅니다. 끝까지. 결국은 무효화를 시키려고 했지만 시민들의 어떤 이러한 저항 속에서 결국 무효화를 못 시키고 넘어가 버려요. 결론은 이기봉 낙선. 떨어졌어요. 그래서 대통령에는 이승만 그리고 부통령에는 장면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이 1956년 대선이 자유당 집권 여당으로서 굉장히 불안했던 것 같아요. 보세요. 부통령 떨어져 나갔죠. 게다가 지금 신익희 후보가 죽었잖아요. 그러면 이 표가 자연스럽게 이승만 표로 다 올 줄 알았는데 오 마이 갓. 이 야당 표가 어디로 가냐면 당시 무소속으로 나온 야당 후보가 누구였냐면 조봉암이라는 후보가 있었거든요. 그 조봉암이라는 사람한테 몰표가 가버린 거예요. 뭐야? 1956년도 대선이야 뭐 그럭저럭 하겠지만 문제는 4년 뒤 1960년도 대선이 불안하다 불안하지 않다. 불안한 거예요. 1960년 대선이 불안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는 과정 속에서 결국은 1958년도 59년도에 바로 진보당 사건이라는 걸 일으킵니다. 진보당이 어느 당이었냐면 아까 그 야당 후보 조봉암이 이끌고 있는 당이었거든요. 그 진보당의 강령, 진보당의 정책이
북한의 정책과 유사하다. 즉 조봉암은 간첩이다, 빨갱이다 라는 식으로 법정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정에서 조봉암에게 사형을 언도합니다. 그리고 죽여요. 사형시켜버립니다. 나중에 2011년도에 대법원 13명 전원 조봉암 진보당 사건, 조봉암은 무죄였음을 다시 번복했죠. 이거 보니까 일종의 사법살인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야당 당수를 탄압하는 어떤 모습들로 공포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고요. 또 하나는 뭐였냐면 여러분들 경제적인 조건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이승만 정부 때 발달했던 산업이 있는데 이걸 우린 삼백산업이라고 합니다. 삼백산업이 뭐냐면 세 가지의 하얀 산업이라는 거예요. 세 가지 하얀 게 뭐냐면 설탕, 밀가루, 그리고 면화. 자, 이 전쟁 끝나고 나서요, 미국의 원조가 들어오는데 미국의 원조물이 주로 이 설탕, 면화, 밀가루였어요. 이 삼백산업이 원조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었단 말이에요. 무상 원조에 의해서, 미국에 의해서. 그런데 1950년대 후반이 되면요, 미국이 무상 원조를 중지시킵니다. 이제는 유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까지 무상을 통해 가지고 경제가 돌아가고 있었는데 미국의 원조가 이제 끊겨버리는 거다. 마찬가지잖아요. 이러면서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충격을 받게 돼요. 자, 정치적으로 지금 굉장히 혼란한 상황, 경제적으로도 지금 혼란한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드디어 1960년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또 이승만 대통령은 아까 얘기했던 4.4.5입 개헌에 의해서 죽을 때까지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러잖아요. 또 나오신 거예요. 자, 보면은 나라 위한 80평생 합심하여 또 모시자. 대통령의 리승만 박사를 이번에는 속지 말고 바로 뽑자 부통령. 부통령의 리기붕 선생을 트집 마라 건설이다. 뭐 이렇게 경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야당 이거 좀 약해. 못 살겠다 갈아보자보다 약하지 않아요? 일단 어려워. 단어가 협잡 선거 뭐 느낌이 딱 안 오죠. 그죠? 아, 내가 그때 야당 전략 별로였던 것 같아. 어쨌건 협잡 선거 물리치자. 그래서 대통령 후보자의 조병옥 박사, 부통령 후보자의 장면 박사, 이렇게 60년도 제4대 대선이 치러집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 작가이 너무하네. 또 야당 대통령 후보를 죽이네. 돌아가셨어요. 그 미국에서 수술 받다 돌아가셨어요. 아니, 이렇게 드라마에서 이렇게 쓰면 여러분들 욕먹을 것 같지 않아요? 자꾸 사람을 죽여. 이렇게 너무 개연성이 없잖아.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정치사는 이 개연성 없는 일들이 자꾸 벌어져요. 결국 야당 대통령 후보가 또 죽었어. 결국 이승만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은 뭐 따돈 당상이에요. 그런데 여기 문제가 발생해요. 뭐가 발생하냐? 이때 대통령의 나이, 이승만 대통령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85세예요. 이 이승만 대통령은 어디에서 처음으로 딱 스타가 됐냐면 독립협회 만민공동회 한참 일제강점기도 지나야 되고 대한제국도 지나야 되고 그 개항기를 관통한 그 시대에 엄청난 연설로 스타가 되신 분이에요. 연설을 굉장히 잘하셨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연세가 무려 85세야.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 이제 85세면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돌아가실 수 있잖아요. 대통령을 하시다가 돌아가실 수도 있잖아요. 만약 대통령이 돌아가시면 그 자리는 누가 이어받냐면 부통령이 이어받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의 이기붕 부통령 후보 여전히 인기가 없어요. 여전히 인기가 없으시네. 이분 큰일 났네. 만약에 이승만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인기 있는 장면 부통령이 되면 정권은 자유당에서 어디로 넘어가는 거예요? 민주당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정권 교체가 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자유당으로서는 지금 너무 비상인 거예요. 대통령이 너무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무조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기붕 부통령을 당선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권을 넘기지 않죠. 이렇게 되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들이 다 동원됩니다. 1960년입니다. 1960년 바로 3월 15일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부정선거가 계획됩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요. 자, 2월 28일 대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960년 2월 28일 대구입니다. 자, 이 대구에서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일요일이었습니다. 2월 28일이 일요일이었는데 대구 수성천변에서 강변에서 야당 장면 후보가 와가지고 유세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집권 여당에서는 이 장면 무조건 이 부통령 떨어뜨려야 되거든요. 장면 떨어뜨려야 되거든요. 근데 와가지고 막 바람몰이를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이 바람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 여기에 모이는 걸 막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2월 28일 날 공문을 보내가지고요 학생들을 학교에 오게 합니다. 학생들을 일요일 날. 여러분들 일요일 날 갑자기 학교로 오래. 딱 이랬어요. 딱 이랬어요. 갑자기 학교로 오라니까. 자, 여기서 문제. 학교에서 학생들을 학교로 오라고 한 이유가 있겠죠. 무엇 때문에 와라. 그 이유는 첫 번째, 4월 27일 날 볼 중간고사를 2월 28일 날 보겠대. 욕 나오지. 아직 시험 준비도 안 했는데 갑자기 중간고사를 땡겨가지고 2월 28일 날 보겠대. 우와, 대박. 그리고 또 어떤 학교에서는 영화 관람을 단체로 가겠대요. 자, 또 어떤 학교에서는요 이것 때문에 나오라고 했습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뭘 하려고 나오라고 했을까요? 여기 우리 모자 쓰신 분, 모자 내가 갈까? 오케이. 자,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경상국립대학교 재학생 산림환경자원학과 김민희입니다. 오, 대학생 여기 학교시군요. 네. 자, 과연 뭘 하려고 오라고 했습니까? 정답 토끼 사냥입니다. 토끼 사냥하러 와라. 정답. 박수 한번 주세요. 와. 이야, 좋습니다. 네. 자, 이러니까 학생들이 이건 노골적으로 학생들이 그 야당 유세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공문을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분노한 거죠. 뭐 하는 거냐? 아니 일요일 날 왜 우리를 오라게 해? 시험을 본다고? 토끼 사냥을 한다고? 영화를 보러 간다고? 웃겨? 라고 하면서 바로 이 대구 지역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들고 일어난 사건. 이 사건이 4.19 혁명의 전초전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서서히 4.19 혁명에서 학생들이 앞장서서 나오겠구나라고 하는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이 2.28 대구 학생들의 어떤 시위 이후에 한 일주일 동안은 좀 조용했어요. 좀 조용했거든요. 그런데 3월 8일 날 이번엔 또 대전입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야당 후보가 지금 유세를 할 예정이었는데 학교에서 또 아까 대구처럼 학생들을 좀 소집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 보니까 이 대전에서도 대구에서도 이랬는데 우리는 뭐하냐? 우리도 싸우자 라고 하면서 3월 8일 날 대전 지역에 있는 중고등학생들이 연합해서 거리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시위는 대구 시위와 다르게 굉장히 과격한 시위로 가요. 경찰들이 막고 있으니까 경찰들과 투석전과 막 이 몸싸움이 막 난무합니다. 물론 경찰들한테 두드려 맞았죠. 계속 두드려 맞으면서도 계속해서 민주주의를 외치는 그 모습들이 바로 이 3월 8일 대전에서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중고등학생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이 4.19 혁명의 스크럼을 짜기 시작합니다. 이러면 3월 10일 날은요 수원, 대전, 부산 조금씩 중고등학생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부정선거의 모습들이 여기저기서 보여집니다. 이 4대 선거 1960년 이 대선은 지금 누구를 무조건 당선시켜야 된다? 이기붕.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기붕을 당선시키자면 정권이 교체될 수 있잖아요. 무조건 이기붕을 당선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했냐면 사전 투표를 해요. 투표함에다가 이기붕 찬성을 찍어서 미리 집어넣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일을 하는 공무원들이 너무 열심히 일을 하셨어.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지역구에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이 100명이라고 가정하잖아. 100명 투표할 수 있다. 근데 투표함을 열었어. 그때 이기붕 찬성표가 140표가 나온 거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사전 투표를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중고등학생들이, 여러분들 반장 선거할 때 이렇게 반장 뽑아요? 아니잖아요. 학교에서 이렇게 안 배웠어요. 당시 대한민국에서 가장 민주주의를 제대로 배운 계층이 바로 학생들이에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제대로 배운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반장 뽑을 때 이런 식으로 안 뽑았거든요. 회장 뽑을 때 이런 식으로 안 뽑았거든요. 근데 어른들이 지금 사전에 투표 집어넣고 이거 뚜껑 열고 우리가 당선, 이런 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학생들이 분노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러면서 드디어 3월 15일 날 선거가 다가옵니다. 자, 이 마산에서요, 결국은 이 사전 투표가 발각이 돼요. 발각이 되면서 이거 무효다. 3.15 이거 부정선거다. 이거 무효다라고 시위가 벌어집니다. 마산에서요. 엄청나게 큰 시위가 벌어져가지고 학생들과 시민들이 그 마산 시청을 향해, 이거 우리 한번 얘기 한번 해보자. 이거 어떻게 이렇게 선거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해서 시위를 단행하게 되죠. 자, 시청으로 이렇게 시민들이 다가오니까, 학생과 시민들이 다가오니까 결국 여기서 발포를 하게 됩니다. 총을 쏜 거예요. 총을 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총을 쏜 이 대상들 중에서 한 고등학생이 있었어요. 그 고등학생은요, 마산 친구도 아니에요. 전라도 남원에서 그 당시 이 마산 상고가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당시 이 60년대만 해도 은행에 들어가서 은행원이 되는 게 최고였어요. 근데 이 마산 상고가 그 명문 학교였거든요. 그래서 그 남원에 있었던 그 친구가 마산 상고 입학을 하기 위해서 마산에 와 있었어요. 형하고 같이. 그런데 막 시위를 막 엄청나게 많이 하니까 그 무리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발포된 무언가에 의해서 이 학생이 맞고 쓰러지게 됩니다. 이 친구는 이 마산 지역에, 그 당시에 이제 7명이 이제 총에 맞고 쓰러지게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제 가족들에 의해서 이제 움직였지만 여기 가족이 없잖아요, 지금요. 이 친구를 지금 잃어버린 상태야. 그런 상황에서 그날 밤 경찰서에서 보고가 올라가요. 여기 지금 무언가에 맞고 지금 쓰러진 아이가 있는데 지금 찾아가질 않는다. 이거 어떻게 하죠? 라고 보고가 올라갑니다. 자, 경찰서에 이제 정부에 대해 보고했죠. 이거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했더니 그냥 잘 알아서 처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시신, 그 학생을 돌로 묶어가지고 마산 앞바다에 버려요. 이게 바로 3월 15일이었죠. 자, 이런 일이 있고 나서 4월 11일, 27일 이후에 어느 의문의 전화 한 통이 옵니다. 왜냐면 이제 이 학생이 없었으니까 이 전라도에서 어머님이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마산 일대를 다 돌면서 얘 못 봤습니까? 얘 못 봤습니까? 계속 찾고 있었거든요. 마산 시민이라면 당연히 누구 어느 한 아이가, 전라도에서 오는 한 아이가 없어졌구나, 이걸 다 알 정도로 이 어머님이 다 다니면서 눈물 흘리면서 찾았는데 못 찾았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 속에 4월 11일 날 의문의 전화 한 통화가 와요. 그 아이가 어디 있는지 안다고. 그 아이가 바로 시청 뒤 연못에 있다라는 제보가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어머니와 함께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마산 시민들이 다 갔죠. 그래서 그 시청 뒤에 있는 연못의 물을 다 빼내요. 다 빼내요. 나올 줄 알고. 그런데 그 시신이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3시간 뒤 당시 그 부산일보 기자한테 다시 한번 전화가 옵니다. 그 정보를 통해서 그 아이의 시신이 어디에 있다? 마산 앞바다에 있을 것이다 라는 제보가 다시 와요. 그 부산일보 기자가 그 곳으로 바로 이동을 했죠. 그리고 드디어 찾아냅니다. 그때 찍은 사진, 바로 이 학생은 김주열 학생입니다. 당시 3월이었기 때문에 마산 앞바다가 굉장히 찼나 봐요. 그래서 이 시신이 부패되지 않고, 이게 지금 27일 만에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부패되지 않고 온전히, 보시면 알겠지만 주먹을 꾹 쥔 상태로 떠오르게 된 겁니다. 이 봤더니 지금 눈을 보시면 알겠지만 오른쪽 눈에 뭐가 박혀 있죠. 오른쪽 눈에 박혀서 이 뒷목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20cm의 뒤에 프로펠러가 달려 있는 최루탄이었어요. 그 최루탄이 오른쪽 눈을 관통한 상태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한 장의 사진이 이제까지 억눌렸던 민주주의의 억압에 대한
삭발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 사진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이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진 기억나시죠? 6월 항쟁 때 그 이한열 영화 1987에도 나왔던 그 장면이었죠. 역시 여기도 똑같아요. 최루탄을 뒤쪽에서 맞고 쓰러지면서 6월 항쟁의 도화선 그 역할을 또 하게 되지 않습니까? 같은 장면이 지금 나타났던 거예요. 지금요. 4.19 혁명에서도 6월 항쟁에서도 이 최루탄을 잘못 쏘면서 나타났던 그 모습들이 그 항쟁의 도화선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 소식이 이제 알려지면서 이제 학생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분노합니다. 자, 그런 과정 속에서 4월 18일 날 고려대학교 학생들이요.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지금 자신의 어떤 그 어린 동생들 아니겠습니까? 동생들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본 거예요.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해서 시위를 해요. 평화적인 시위를 합니다. 어디까지 가냐면 당시 국회가 세종로 거기 있었거든요. 거기 가서 국회의원들 뭐 하냐 이거. 아이들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는데 지금 뭐 하는 거냐. 이거 어떻게 시정 좀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당시 그 국회의원들이 알겠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거 진상 파악할 것이고 싸워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이제 합의를 보고 돌아갔어요. 돌아가는 과정에서 거기 청계천이 있었는데 그 청계천 코너를 도는 순간 그 임화수라는 정치 깡패가 한 200명의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이 돌아가고 있는 이 대학생들을 강목과 벽돌로 인정사정 없이 내리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는 학생들의 집 모습, 이 사진이 또 사진에 찍히면서 다음날 신문에 나가게 됩니다. 자, 이러니까 학생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우리가 뭘 요구하는 건데, 그냥 민주주의 약속 지키는 거 요구하는 건데 왜 우리가 이렇게 맞고 당해야 돼? 라고 하면서 4월 19일 날 오전 8시 반 처음으로 서울에서 대광고등학교, 처음으로 그 학교예요. 그 오전 8시 반에 대광고등학교 학생들이 나옵니다. 교문을 박차고 나오는 거예요. 교문을 박차고 나와서 당시 서울대학교가 그 대광고등학교 옆에 쭉 오면은 그 해화동이 있었거든요. 그 해화동에 서울대학교가 있었거든요. 고등학생들이 아침에 막 시위를 하면서 막 나오니까 대학생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야, 이 고등학생들이 지금 저렇게 나오는데 우린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해서 서울대생들이 또 합류를 해요. 그리고 그 고대 동성고등학교. 이렇게 되면서 이 4.19 이 아침이 중고등학생들과 이 대학생의 어떤 스크럼을 짜면서 엄청나게 시민들이 앞서면서 어마어마하게 불어나게 됩니다. 자, 그들이 향했던 곳은 어디였냐면 바로 경무대, 지금의 이제 청와대에 있는 자리 경무대였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 죽이냐는 것이죠. 그에 대한 항의를 하기 위해서 경무대로 향하게 됩니다. 자, 경무대 쪽으로 시민들이 밀려 들어오게 되니까 결국 경찰이 또 발표를 합니다. 또 총을 쏘는 거예요. 자, 이 총을 쏘는 과정 속에서 너무 아픈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이 4.19 혁명 4월 19일 어떤 도화선 속에서 희생자들 중에서 유서를 남긴 유일한 학생이 바로 이 당시 한성여중 2학년, 중학교 2학년이에요. 15살 됐겠죠. 진영숙 양이 지금 학생들이 다 시위로 나가니까 자신도 그 시위를 나가겠다고 준비를 하는데 엄마가 지금 장사하시거든요. 장사하시 안 돌아오시는 거예요. 엄마를 기다리고 엄마한테 얘기하고 나 엄마 나도 시위하러 나가야 되겠어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엄마가 안 돌아오시는 거예요. 결국은 엄마를 기다리지 못하고 편지를 써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어머님 뵙지 못하고 떠납니다. 끝까지 부정선거 데모로 싸우겠습니다. 지금 저와 저의 모든 친구들 그리고 대한민국 모든 학생들은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위하여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너무도 조급하여 손이 잘 놀려지지 않는군요. 부디 몸 건강히 계세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의 목숨은 이미 바치려고 결심하였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상 이만 그치겠습니다. 이걸 쓰고 나가서 버스를 타고 차창 밖으로 구호를 외치는데 그때 갑자기 총알이 날아와서 바로 머리를 관통하고 사망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사진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누구죠? 초등학생들이에요. 초등학생들이 지금 부모 형제들에게 총불을 대지 말라라고 지금 굉장히 낯섭니다. 지금 아니, 초등학생들이 지금 이 시위에 나오고 있는 이 모습은 도대체 무슨 연유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수성국민학교 지금 초등학교라고 하는데 그냥 나온 건 아니고요. 네,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수성국민학교 졸업식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보시면 알겠지만 한 친구의 영정 사진이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4월 19일 날 학교가 끝났어요. 학교 끝나고 파하고 그 태종로 그
거리를 걷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계속 발포가 누가 조준하는 거 아니잖아요. 막 쏘는 거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바로 전한승이라는 학생, 6학년 학생이에요. 6학년 학생이 총에 맞아서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친구를 잃은 거예요. 그 수성국민학교 친구들이 자신의 친구를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리니까 지금 총불이 되지 마세요. 우리 친구 죽이지 마세요. 라고 해서 지금 초등학생들이 나온 겁니다.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계속해서 시위가 전개되면서 발포하는 어떤 이런 상황 속 무려 이 과정 속에 여러분 186명이 사망을 해요. 186명이 사망해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거죠. 결국 맨 마지막에 대학 교수님들이 나오십니다. 이 시대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교 교수님들이 나오셔서 이제 그만하라. 이승만 정부는 이제 끝을 내야 된다. 라고 나오게 되는 것이죠. 4월 19일 날 4.19 혁명이 발발했는데요. 4월 27일 날 드디어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 성명이 발표가 됩니다. 첫째는 국민이 원하면 대통령직을 사임할 것이며, 둘째는 지난번 정부 통령 선거에 많은 부정이 있었다고 하니 선거를 다시 하도록 지시하였고, 셋째는 선거로 인연한 모든 불미스러운 것을 없애게 하기 위해서 이미 이기훈 의장이 공직에서 완전히 물러가겠다고 결정한 것이다. 넷째는 내가 이미 합의를 준 것이지만 만일 국민이 원하면 내가 책임질 대헌을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서 4월 27일 이승만 대통령은 경무대를 나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4.19 혁명의 배경과 과정과 결과였습니다. 학생이란 존재는 과연 어떤 존재일까? 저는 늘 이야기하지만 학생이란 존재는 역사 속 거인이었습니다. 근거가 뭐냐고요? 여러분들 일제강점기로 한번 가볼까요? 일제강점기 거족적 민족 항쟁을 이끌었던 그 3.1운동, 그 3.1운동을 전국으로 확산시키는데 앞장섰던 주체가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1926년 순종이 죽었을 때 60만세 운동을 주도했던 그 주체가 역시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1929년 제2의 3.1운동이라고 하는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일으켰던 그 주체 역시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바로 이 4.19까지 이어지고 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몸속에는요, 역사를 배움으로 인해 가지고 역사 속 학생들이 거인이었다는 그 역사 사실을 여러분 DNA에 이미 심어놓고 있는 거예요.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바로 그런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앉아있는 이 시간들이 여기 있는 그 진영숙양 그리고 아까 전한승군 그리고 많은 대학생들 그 대학생들의 그 피냄새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이 자유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우회해 하면서 만들어진 그 자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것. 역사는 기억 투쟁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또 여러분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이 4.19의 정신을 전달하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뜻깊고 유익한 강의를 해주신 최태성 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남 서부보훈지청에서 주최한 민주문화재 최태성 강사와 함께하는 보훈 토크 콘서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